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판사 출신 초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판사들을 탄핵할 것을 시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걸 이수진 의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본인의 근무 태도와 관련된 재판에서의 진술을 문제 삼은 것이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너는 탄핵이다. 라는 식이라는 조간신문의 비판과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거대 여당의 폭주 조짐이라고 한 조간신문 쓰기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어제 돌연 삐라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거의 막말성 담화를 냈는데 그런데 문제는 4시간 뒤에 우리 정부가 삐라를 금지하는 법안 만들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른바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비판과 삐라는 백해 무익이다라는 청와대 설명까지 곁들여지면서 오늘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삐라 논쟁.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보도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뜨겁게 다루고 있는데요. 김여정의 경고 직후에 청와대는 대북전단 이른바 B라는 백해무익하다라고 거들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남한 당국이 B라를 방치하는 건 군사합의 파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4시간 뒤에 곧바로 통일부가 법을 정비하겠다. 삐라 금지법이라도 만들겠다라는 식을 시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방부도 전단 살포 행위 중단해야 한다라고 거들고 나섰고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도 백해무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통일부와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77석 여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 예정대로 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차지하겠다라는 엄포도 놨다라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폭정이다, 독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당 일각에서는 그 모양새 안 좋다, 시작되자마자 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구성 타결의 진전을 못 보이면서 본회의를 여느니 마느니를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학대를 알고도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집에서 가방 속에 갇혀서 숨진 아이. 경찰이 한 달 전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피해자 직접 조사 분리보호가 안 됐다. 보호기관도 가정에 두고 관찰하자. 가해 부모의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매우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헛찔린 검의 되찌르기, 이재용 기소는 상수다, 못 막는다는 겁니다. 수사심의 절차 도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군 멍군하는 느낌이 듭니다. 검찰은 심의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놨지만 삼성 측의 카드가 되려 검찰을 자극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미국 흑인 사망 시위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특파원이 워싱턴을 가보니까 시민들은 누워서 항의를 하고 있다. 폭력은 사라졌다. 최루탄도 쏘고 연방군까지 우는 트럼프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은 이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돌직구쇼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자 통일 대북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한양대학교의 김수경 교민교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베테랑 정치부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백해무익, 이른바 삐라.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은 이 삐라를 북한을 대하는 일종의 카드로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백해무익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백해무익이 분명한 듯한데 과연 우리에게도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탄핵. 초선 이수진 의원이 얼마 전 파묘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법관을 탄핵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투명인간 최서원 씨, 개명준의 이름은 최순실 씨인데 옥중에서 회고록을 낸다고 하죠. 나는 투명인간이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꺼낼 이야기는 이른바 삐라 논쟁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백두공주의 담화 불과 4시간 뒤에 통일부가 나섰습니다. 백두공주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을 일컫습니다. 백두공주가 나서자 우리 정부가 움직였다. 결과적으로 모양만 보면 그렇게 됐다는 분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북막말 4시간 만에 법까지 만들겠다는 정부 김여정 부부장 삐라를 날려보내는 짓은 망나니 짓이다. 험한 말도 이렇게 쓰면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험한 단어를 많이 썼죠. 보시는 것처럼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 우리 정부를 지칭하는 거죠. 못 본 척하는 놈이라. 국민으로서 이 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단 금지 법이라도 만들라. 이른바 삐라 금지법이라도 만들라 라고 주문을 한 셈인데요. 4시간 후 통일부가 예정이 없었던 긴급 브리핑을 갖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이른바 삐라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삐라는 백해 무익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삐라 백해 무익, 청와대 거들었습니다. 대북전단은 백해 무익,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 김여정 1 부부장의 담화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 이른바 남한 정부를 향해 놈이랄지 아니면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욕설에 가까운 단어들, 모욕적인 그런 김여정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청와대가 아끼면서 김여정이 요구했던 삐라 금지법이라도 만들라라는 것과 관련해 백해무익이다라고 맞장구를 친 겁니다. 이재명 기자. 모양새만 놓고 보면 김여정이 나서서 세게 뭐라고 하니까 통일부와 국방부, 청와대까지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모양새군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4시간 만에 통일부가 화답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저자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북 전단이 삐라 문제는 사실 진보, 보수 이런 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2014년도 10월로 기억되는데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삐라를 날리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실제 고사총을 10여 발 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러자 박근혜 정부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리를 뒀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을 너무 자극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통일 대박론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상 어떤 이렇게 좀 민간단체를 만나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백해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통일부가 4시간 만에 화답한 건 저자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쨌든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전 청와대 반응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이 대북 전단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청와대가 마치 사실 북한 정권 입장에 갔을 때 백해무익한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늘 항상 얘기했던 게 대북 전당, 이건 대북 확성기 문제와 함께 늘 항상 우리 정부의 중단을 요구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대칭 전력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인데 이걸 아무 협상 카드라든지 앞으로 이제 대북 관계를 좀 풀어가는데 좀 활용하지 않고 지렛대로 쓸 수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백해무익하다고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북한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북한은 앞으로 계속 논평을 내겠죠. 아니 청와대도 백해무익했다고 해놓고 왜 말리지 않느냐, 왜 중단시키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학 전공하셨던 우리 김수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사실은 이 삐라를 날리는 탈북자 단체의 주장은 삐라 안에 담기는 북한 체제의 실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 이것들이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백해무익은 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백해무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가 이제 표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의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권리라는 게 절대적일 수는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 접경 지역에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의 여러 가지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이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법적 그런 가치이고 이것을 저해하면서까지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 특히 자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법을 만든 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쩌면 뭐 기존에 있는 법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문가분도 나와 계시지만 기존에 있는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법을 활용해서 좀 제지를 하는 것은 모를까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고요. 더 불필요한 논란을 더 만들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저자세 아니냐. 김여정이 그렇게 원색적인 막말과 비난의 담화를 냈는데 우리가 4시간 반 만에 이렇게 법을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은 항상 이런 식의 전략을 써온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원색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지금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원한다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집필에서 참여했던 북한 인권백서에 대해서도 북한이 엄청 그 원색적인 그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일일이 다 대응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 다만 북한은 항상 남한 쪽이 굉장히 저자세로 선을 먼저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항상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담화도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갈래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서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도 북한의 요청으로 모양새가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을 취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김여정이 말하자마자 정부가 차례로 나서서 화답하는 것이 너무 저자세 아니냐라는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과연 오늘 조간신문들의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전직 국정원 간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보다 민간단체의 종이 전단을 더 큰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듯하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역시 같은 신문에 인터뷰를 한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요. 대북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한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는 이 입법 추진은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조영기 초빙 교수는요. 김정은의 심기 경고를 위해 시민기 경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군 관계자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은 실정법은 물론이고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라고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들이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전문가들의 오늘 조간신문과 인터뷰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걸 꼭 법으로서
날리면 안 된다라고 제정하는 것이 네. 과연 합당한가의 논란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6년에 말한 전단살포와 관련돼서 그 살포를 한 분들이 말하자면 손해배상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뭘 볼 거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집니다. 오.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 이거 원칙적으로는 이걸 막아서는 안 된다. 아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 따라서는 민간단체가 삐라를 날리는 걸 막으면 안 된다. 예,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민들의 어떤 뭐 위협이 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 이게 판결인데 예. 자기가 그 두 가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배소됐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더 깊이 보는 분들은 바로 원론적으로 이건 표현의 자유고 헌법 정신을 원칙상 이걸 막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판결문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칙적으로 막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법으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뭐 일부 사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경찰 직무 방해죄 정도 말하자면 치안, 공공의 질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행법 속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적경지라고 하는 경기도 안에서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낮은 수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가령 뭐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를 거구와 극자 모두에 쓰기 때문에 지나친 거구적 활동으로 보면서 이걸 좀 자제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뭐 한동대 그 박은공 교수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일정한 나름대로 내부의 매뉴얼이라든지 표현의 자료를 실행하지만 지역민들이 위협을 받는 정도의 수준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도 정부와의 어떤 논의 테이블을 열어주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한테 있어서 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리는 삐라가 상당히 위협적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네. 김여정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실 북한에다가 공격적인 행사를 하진 않더라도 이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여정 부부장, 이 김씨 일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통신 등에 대한 담화가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메시지를 설파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법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끌어내는 건 우리가 얼마 전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177석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집권 여당이 마음을 먹고 법을 만들겠다고 추진하며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북한 정권도 모를 리가 없을 거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정권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거대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지금 고착화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서 갈 때까지 기다려서는 답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조건을 걸면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좀 다급하게 화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놈이라는 단어를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정부를 이렇게 비유해서 빗대서 쓰게 되는 내용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탈북민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과정에 과연 우리 정부와 더 나아가서 집권 여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를 풀어가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선일보의 김명성 노석조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읽어드릴게요. 북한의 각종 도발에는 눈 감던 정부가 김여정 한마디에 북한 인권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우리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눈을 부라리는 형국이다라고 썼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정치적 측면은 뭐 앞에서 뭐 네 분이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보다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민간단체에서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과연 9.19 남북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예. 근데 사실 9.19 남북 합의서는 남북 정상 간의 책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또는 뭐 북한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 대 정부가 책이란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자체가 지금 9.19 군사 합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삐라 자체를 보내는 게 이제 적대 행위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합의서는 국가 또는 정부 대 정부이기 때문에 민간이 보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합의서 위반은 아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보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정부에서 4시간 만에 법을 제정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아마 현 정부가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 대화, 평화 프로세스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거 한 거에는 어느 정도 뭐 제가 보는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삐라나 전단지를 북한을 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경찰이 제재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좀 상충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본권이 어떤 절대적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 북한 탈북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단을 보냈을 때도 경찰이 제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으로 이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다른 있다고. 차원의 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일률적으로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다 봐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북과 대치 상황은 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삐라를 뿌렸을 때 북한의 어떠한 급박한 조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예상이 되면 그때는 제재해도 대법원 판례하면 기본권 침해를 할 수 당연히 합리적 범위 내에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으로 제정해서 이 모든 걸 막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하고 아까 우리 이지명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우리가 북한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비대칭 전략적 요소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통일부는 예정이 없었던 브리핑을 잡으면서 삐라가 날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살포된 전단이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삐라가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 야당의 한 의원은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인데요. 긴장조성, 환경오염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들은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넘버 2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수영 교수님, 대북문제 전문가시잖아요. 통일부가 내세웠던 그 환경오염,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문제는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민망하다, 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정부는 지금 굉장히 입지가 좁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 삐라금지법, 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금지하더라도 이게 대북전단이기 때문에 삐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주민의 안전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안전에도 포커스를 둬서 이걸 금지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두고 지금 비록 가칭 이름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이제 가칭으로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좀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오염과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도 끌고 나온 거다, 통일부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못 날아간다고 해요. 예. 삐라라는 게 결국 그냥 그 지역 주민의 괜히 위험만 되고 환경 오염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재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 뭐 정부도 이렇게 뭐
우리가 국내에서 그냥 북한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북한을 비판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가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접경 지역에서 이러한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공익의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대북 전단이라는 게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알 권리가 그러면 많이 확장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는 뭐 삐라를 주어서 보고서 남한이 이렇게 좋은 곳이고 뭐 북한이 이렇게 안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좀 더 덜 위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알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삐라 살포를 주도한 민간 단체인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운동연합 대표의 입장은 과연 뭘까요? 인터뷰했습니다. 6.25는 어떤 전쟁이었나? 그 진실을 2천만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실 거죠? 당연하죠.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목숨 걸고 자유 찾아온 탈북자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는 최소한 편지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과 의무이고 작은 양심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수령 독재가 끝나는 날까지. 네, 삐라 논쟁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판사 출신 초선의 탄핵 다짐이 지금 상당한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최근까지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서 이때도 국회의원의 양심과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연 당론으로 징계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논란 가운데 이수진 판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판사를 언급하며 탄핵시키겠다 국회에서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수진 의원의 파묘 발언도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파묘부터 판사 탄핵 발언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묘 발언,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김연학 부장판사를 언급하면서 판사 탄핵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이수진 의원, 판사 시절 인사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주장과 관련돼서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수진 판사가 인사불이익 받은 사실 없다. 당시 평정표에 부정적 내용이 많았다. 재판연구관이었던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근무 태도가 사실 불성실했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인사불이익이 아니라 근무가 불성실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16년 판사 평정표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판사에 비해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드는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고 진술, 어처구니 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김연학 부장판사야말로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사법부의 판사를 실제로 탄핵한 적은 한 번도 없죠, 헌정사상. 그렇죠. 근데 그걸 이수진 의원은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어제 본인이 SNS에 올린 글만 보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수진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2월 달에 대법관 재판 연구관이 됐죠. 근데 보통 통상 임기가 3년인데 2년 만에 지방 법원으로 좌천서 인사를 당했다. 그 이유가 본인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모임에 참여했던 게 원인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 그런 뭐 진보 성향 모임에 참석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좌천시킨 거다라는 게
인사 담당했던 부장 판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가 진실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수진 의원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당시 임사 담당자였던 부장판사가 아닙니다. 근무가 불성실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맞는 겁니까? 어느 주장이 맞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렇군요. 좀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건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수진 의원이죠. 전 판사가 실제 사법농단의 블랙리스트에 있느냐 없냐는 계속 선거 과정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 명단에도 없었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명단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 동작을 해서 같이 경쟁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이수진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걸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어제 그 부장판사의 증언을 두고 그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논란들이 계속 점점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김진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입법부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물론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재판 과정에 어떤 재판을 진짜 법이나 양심에 따라 하지 않고 개인이 마음대로 했고 이랬으면 탄핵시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 속에서 입법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자인 사법부를 흔들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를 해친다 이런 이제 판단 속에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점을 뻔히 알고 있을 이수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수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본인이 이제 탄핵할 판사들 리스트를 그렇게 되면 본인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총선 이후에 너무 집권 여당이 오만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분명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이 판사 탄핵과 관련된 얘기에 법조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수도권의 부장판사 A씨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탄핵, 치졸하다. 지방법원 판사 B씨, 앞으로 이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판사들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는 것 아니냐. 이수진 블랙리스트 나올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그 이수진 의원이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국회 당선되기 전에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법정 증언이 없을 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뭐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어떠한 뭐랄까 선의성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뭐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왜냐하면 지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가지고 사법농단 때도 계속 법관에 대한 탄핵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박주민 의원이 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탄핵할 대로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지금 법관들이 일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수진 판사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모르겠지만 특히 본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부장판사가 나와서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어떻게 보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이제 쟁점은 두 가지예요.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있으면 5년을 근무하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이제 한직으로 쫓겨난 것이 과연 이수진 판사가 국제인권법 소속의 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 평점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업무에 투입하는 시험과 노력이 떨어지고 보고서 작성할 때 추가 평균에 못 미친다. 이것 때문에 한직으로 간 거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부장판사가 나와서는 그 당시 내가 평점표를 보니까 역량이 부족해서 5년을 못 채우고 나온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건 맞아요. 굉장히 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탄핵으로 바로 갈 게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 보고서 작성 코스를 몇 건이나 했는데 평균이 그 당시 몇 건이었고 나는 평균 이상을 했다. 아니면 평균 정도를 했다고 한다든지 나는 성실히 근무했다라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SNS에서 그래서 부장판사가 아니면 그 평정한 것 자체가 허위고 잘못됐다. 근본주의는 내가 인권법 연구에 소속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법관 탄핵 추진하겠다. 그러면 외형처럼 볼 때는 나한테 법정에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익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전문가가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넌 탄핵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초선이고 또 법관에 있다 나왔다 보니까 지금 아마 뭐 법은 잘 알아도 아마 국회랄지 아마 정무적 감각은 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그것은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입니다. 아니 그런 건 이제 또 초기니까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려다가 사실 이게 무산됐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법관 탄핵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피해자들은 뒤로 빠져 있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죠. 김영주 의원님, 네. 오늘 조선일보의 양은경 원선우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직을 개인의 원한풀이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쓰고 있는데 177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판사를 탄핵하는 여부와 관련돼서 177석 민주당이 숫자로만 보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3분의 1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일단 본회의 올라갈 수 있고 또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국민 전체가 보더라도 탄핵받아야 될 마땅할 일을 한 뭐 공적인 그런 게 있어야만 아무리 뭐 동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동의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특히나 이분의 직분이 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를 하고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좀 썩소를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분들은 뭡니까? 가장 공정하게 공과 사를 구분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끼리 어떤 이 사람은 무슨 모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평점을 적게 줄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분풀이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판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나를 화나게 해서 나한테 모멸감을 줬어? 그 형량을 굉장히 많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더 조사를 해서 정말 누가 오더라도 한 번도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도 정말 탄핵받아야 마땅한 판사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항상 리더십 유형에 있어서 과거의 일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각입니까 그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국이 이 21대 국회의 가장 큰 미션이 뭡니까? 실용이고 경제입니다. 또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착오적인 개누 원풀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당에서도 막아서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경제 제목 밑에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거여라고 한국경제 제목 지웠어요?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어요? 나왔었는데 아까 그렇죠? 나왔네요.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김변 박사님 아까 네. 묘하게 삐라 금지법도 177석 그다음에 처음 논란이 됐던 이수진 의원의 파묘 네. 177석이면 가능하다. 이것도 177석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만이란 단어가 벌써부터 조금씩 나오고 시작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 논란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에 취해서 너무 일방향적인 측면들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동안 대한민국 현재가 있기까지 이 국가적 정신 틀을 잘 지켜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자칫 이런 삼권 분립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두고 갑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한풀이 정치제 이런 것들은 좀 뛰어넘을 때가 됐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에 관한 일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의정활동 시작하는 시점부터 논란이 되게 된다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다라고 얘기했던 국민의 목소리에서 21대 국회와 과연 얼만큼 변화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들을 참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넌 내게 모욕감을 줘서 이 말이 우리 그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굉장히 회자됐던 유명한 대사잖아요. 아, 거기 나온 겁니까? 2005년도에 있었던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근데 김영철 씨가 이병헌 씨에게 이 대사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근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별 모욕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본인 입장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이 배우 이병헌 씨에 대해서 목숨을 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복수극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도 가만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욕감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의 끝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뭐 영화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균형을 잡을 것은 이수진 의원 개인의 주장은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분명히 나는 블랙리스트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파묘부터 판사 탄핵까지 민주당이 177석이라고는 하지만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거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과는 무관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균형 차원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의 지인계 문제도 아직 민주당에서 살아있는 논란인데요.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김혜영 최고위원 이 세 명이 문제 제기한 데서 이어서 당의 실세 중진도 나섰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나섰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호 지금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네. 그러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네요. 김수영 교수님,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둘로 갈라진 양상입니다.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징계는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심파 의원들로 불리는 분에 이어서 이번에 김두관 의원까지 그 이중징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뭐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뭐 금태섭 의원을 뭐 징계한다거나 혹은 뭐 윤미향 사태 때도 뭐 함구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거를 볼 때 와, 이 정도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야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아무리 뭐 심한 비판 같은 걸 해도 체포도 안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단지 그 공수처법에 이제 반대했고 그것도 이제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라 기권을 했죠. 그리고 그 기권이 어떤 공수처법이 통과되는데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사전에 조율됐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게 징계를 당하는 것이 너무 좀 당내 정치에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이익을 어쨌든 대변해서 이제 일을 하는 국민의 일꾼인 건데 너무 당내 정치에만 이제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건강한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약간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더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징계가 당연했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중 징계 성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는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징계로 가지 않았나 이런.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 의미는 소신은 가고 거수기만 오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조금 수치심 또 모욕감을 좀 느꼈어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소신은 가라, 거수기만 오라는 것입니다.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뜻만 따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과 관련돼서도 오늘 많은 기사가 실렸는데 사실 지난번 때도 이해찬 대표가 여러 번 함구령으로 언론이 해석될 법한
워딩들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잖아요. 오늘 윤미향 사태 때 이제 뭐 예단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함구령을 내렸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해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 맞물리다 보니까 금태섭 이제 전 의원의 징계가 더 도드라지게 커진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제 거대 여당이 됐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 전체의 다양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게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야당이 굉장히 작고 또 다양한 야당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거대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치에 반영되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윤미향 의원 사태 때 얘기하지 말아라 의원들에게. 그 다음에 또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그야말로 소수 의견들을 말할 수 없는 환경, 분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그게 같이 가면서 오히려 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사실 이제 여당이 정말로 우리가 계속 앞서 얘기했지만 177석을 갖고 있는 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어떤 법이든 다 만들 수 있고 어떤 사안이든 다 추진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정부의 힘이 더 커진 건데 그런 만큼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 달라. 이제 이런 기대도 같이 반영돼 있다. 이런 점을 집권 여당도 좀 잘 기억하고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일 운동 논란이 일었을 때 일본 통인 다선 의원인 강창일 의원이 정부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의 발언을 이어가자 앞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한 영상도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강 의원이 입을 막았잖아요. 그 뒤에.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난해 8월로 기억되는데 당시 일본이 이제 무역 보복을 했었죠. 그때 이제 강창일 의원이 한일연맹 회장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을 잘 아니까 일본을 일단 비판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그렇게 무역 보복을 하는 건 잘못됐다 비판을 했으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걸 강대강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진애 얘기한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X표하면서 본인 입을 닫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진이 나왔었죠. 맞아요. 예, 이해찬 대표가 X표라는 사진이 나오면서 예. 그때부터 어떤 당내 민주주의, 당내 여론을 너무 이해찬 대표가 일방적으로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열린 자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을 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뭐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돼서 또 현재 국회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3인방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얘기가 나왔고요. 새 사저 필요하죠? 통도사 인근의 전원마을로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최서원 씨죠. 이름 바꿨잖아요. 최순실에서 최서원의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하면 Who am I?를 출간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해서 긴급 체포된 용의자를 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한 부장검사가 한밤에 한 여성을 추행을 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머물 사저 부지가 새롭게 매입이 됐다고 합니다. 통도사, 양산 통도사 인근의 전원마을인데 아시다시피 경남 양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이미 있는데 그 사저가 아니라 다른 부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양산의 사저가 비좁고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 매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요. 양산의 평산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의 평산마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에 이렇게 사저를 마련한 거죠. 지난 4월 말 토지 731평, 문 대통령 내외의 공동명의의 주택도 구입을 합니다. 경남고 후배의 집이군요. 약 8억에서 12억 시세대로 구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맞춰서 경호처도 인근의 땅 227평을 사들입니다. 영축산자락 48가구가 전부인 한적한 이 전원마을이라고 해요. 3대 사찰인 통도사 근처로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통도사 IC까지는 2분, 굉장히 가깝군요. 고속도로 타기 편해요. KTX 울산역도 20분, 김해국제공항은 40분. 공항에서도 40분이면 뭐 나쁘지 않다.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다. 평산마을. 이 평산마을은요, 외지인들이 탐내는 요지라는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요, 워낙 여기가 풍수지리가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풍수지리가 좋아서 이렇게 인터뷰하신 거겠죠? 대통령 사저 결정되니까 그 이후에 풍수지리 좋고 원래 좋다고 이런 거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개발로 망가질 일도 없다. 외지인들이 눈을 벌겋게 하고 땅이 나오길 기다리는 곳이다 라고 좋은 땅이다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사저 소문에 땅값이 벌써 꿈틀대고 있다. 술렁이는 마을 주민들, 주민 A씨. 외부 관광객들 오면 아무래도 동네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주민 B씨는요, 시끄러워져서 좋을 게 뭐 있냐, 보수적인 마을인데 윤 대통령 반기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 통도사 얼마나 네. 좋습니까? 그 네. 근처에 평온하고 한적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그 운동 기간 동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총선 운동이랑은 상관없이.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개입이 아니라 이제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예. 그 대통령이 원래 사시던 집하고 여기하고가 한 34km, 네. 한 40분 정도 차로 이동하는데 거기보다 훨씬 여기가 교통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통도사가 워낙 최근에 또 통도사 자체를 안으로 더 깊이 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유명한 관광지죠. 예, 유명한 관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위치라든지 그런 게 좋은데 역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처음으로 보면 상대동, 동교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상도계, YS계 DJ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곡동에 자리하려고 했죠. 그 이유도 풍수지리상으로 거기가 좋다고 했는데. 그래요? 내곡동이? 예. 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게 못 가시고 아들 명의로 하다가 지금 노년동에 계시죠. 이제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집을 사놓고는 지금 현재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봉화마을 만들 때도 너무 아방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곳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상 이때쯤 되면 이제 새로 이제 대통령 부지 이야기 나오면서 퇴임 후에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연기해서 얘기하는데 차분한 그런 어떤 평화로운 집권 후기 또 역대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대통령 부부의 개인 자산이 쓰였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머물 사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전 이거 몰랐는데 문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 매입 비용이 10억 6,401만 원이고 경호처 소유로 된 땅 매입 비용이 4억 599만 원인데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사고 경호동은 국가가 사는 거. 원래 이런 시스템이었군요. 그렇죠. 예. 집은 본인이 사는 거니까 집은 본인이 사는 거고 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이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동을 짓고 또 경호원들이 쓸 숙소 같은 걸 짓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그 사저는 본인이 개인이 사야 되는데 대통령 아들 명의로 사면서 이제 부동산법 실명제 위반 그리고 사는 과정 속에서 경호처에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넣어서 이렇게 뭐랄까 약간 배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만큼 분명히 사저는 개인 돈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는 다 본인이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데에 이제 사저를 구입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경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입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저는 당연히 대통령 개인 자신의 재산으로 이제 사야 되는 거고 경호동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예금이 현금 13억인 걸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번 사저 매입 비용이 한 10억 6,400만 원이니까 11억? 그 대통령도 혹시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것도 내겠죠, 다? 부동산 끼고 샀으면? 예, 이 원래 원소유주 자체가 예. 뭐 아까 경남고 2년 후배에 뭐 예. 한의사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직거래했으나? 예. 그래서 글쎄 누가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당연히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면 당연히 본인이 냈겠죠. 예금도 13억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예금에서 샀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도 양산에 원래 있는 사저를 팔겠죠. 지금 아직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 사저도 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저를 팔아서 또 그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재는 안 됐군요. 두 번째 앞플입니다. 최서원 씨가 옥중에서 회고록을 출간한다는 소식입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최서원 옥중 회고록, 회오기. 회고록 출간의 변은요. 이름 앞에 국정농단의 주범, 역사의 죄인, 심지어 무식한 강남 아줌마 등의 수식어를 붙여가며 나를 평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투명 인간대 청와대로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남편과 소원해졌다. 정윤혜 씨가 보호자 말라 수차례 권유하기도 했다. 진작에 박 대통령을 떠나지 못한 나 자신이 후회되고 한스럽다. 라고 썼고요. 청와대 들어갈 때 투명 인간이 돼야 했고 비서 외엔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도 소환됐어요. 조국의 끝없는 거짓말과 모른다로 일관하는 그들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기만 하다. 이런 국정농단 넘은 국정장악. 나는 왜 그렇게 버티지 못하고 내 딸이 그렇게 당하고 쇠고랑까지 차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현 박사님, 네. 최소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나는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나보다 더 센 국정장악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최서원 씨가 지금 그 감옥에서 생활하게 된 지가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꽤 긴 시간이었겠고, 그때 누군가가 책을 써보라고 한번 권유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회고록이 이제 거의 다 출간이 됐고 6월 8일에 출간이 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그냥 곁에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국정농단의 대단한 실세인 것처럼 잘못 이야기가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본인의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장이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 우리가 이 국정농단 사태와 특검의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본인을 통해서 행동이 됐던 딸 정유라 씨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당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인가요? 벌써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재단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닌 측면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동안 한쪽 방면에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서 어떤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까 좀 궁금하긴 한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조사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서원 씨가 그 당시에 검찰 등 여러 곳에서 그럼 최서원 씨가 새롭게 뭔가 문제를 주장하면 거기서 재조사할 거냐 이런 얘기들의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도되고 있는 거에 따르면 특검에서 3족을 멸하겠다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뭐 여러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일단 6월 8일에 책이 출간이 되게 되면 쭉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최서원 씨의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참담한 수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우선돼야 될 텐데 그 반성이 어디 있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원 씨의 주장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최소원 씨가 최근에 우리 유라는 메달이라도 땄지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일단은 과거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끝까지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굉장히 신속하게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이 됐고 관련된 내용들에서 입 한마디 열지 못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게 지난 2016년 말 2017년 초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있었던 이래 대한민국 역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지난해에 굉장히 대한민국 이슈를 뜨겁게 들끓게 만들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정황들을 보건대 조국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했던 얘기들과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말 조국 전 장관이 외치고 울부짖던 정의가 맞는 거냐.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특히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일들에서 많은 SNS에 글들을 남겼는데 그게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터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악플이었고요. 세 번째 악플 소식은요. 서울역에서 역사에서 사각지대에서 여성을 묻지마 폭행을 한 그 용의자가 검거가 됐는데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용의자의 이야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폭행하셨습니까? 저 순간적으로 저도 뭐를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 욕은 피해자분께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욕은 표현 안 하고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려가지고 실수해버렸어요.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용서를 깊게 구합니다. 어제 저희가 CCTV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해당 여성을 폭행하는 것 말고도 서울 역사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한 여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깨를 밀치는 CCTV 영상도 저희가 함께 지켜봤는데 이 남성이 체포됐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불법 체포였다는 겁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한 건 위법이다. 긴급 체포가 위법한 이상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제 일반적으로의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요, 유죄, 무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절차의 위법이 있으면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요. 또 법원에 가면 또 무죄 판결이 대부분 나요. 죄가 있든 없든 사안이 중대하든 어쩌든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절차 위배되면.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긴급 체포 자체가 절차에 위배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건데 어떤 면이 위배가 됐느냐. 긴급 체포는요. 도주나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CCTV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확보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서 그렇군요.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서? 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원래 긴급한 상황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에서 비춰보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전화 안 받아요. 집에서 문 뜨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예.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문 뜯고 들어가서 체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판사는 이미 전화번호도 다 확보를 했고 집에 있고 잠자고 있으니까 판사한테 영장 발부 받아서 가면 되는데 갑자기 가서 체포한다는 것은 긴급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영장으로 체포했다 이거군요. 판사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은 판사만 좀 다룰 수 있어요. 대부분 경찰은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수소문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기 어려우면 다 긴급 체포하거든요. 예. 근데 저런 똑같은 사례가 사실은 제가 담당한 사건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군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입장에서 이 요건 자체를 굉장히 엄격히 보느냐, 그렇지 않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그렇죠. 판사 바이 판사인가요? 그렇죠.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거기에 이제 판사가 정말 절차적 위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는 경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저 정도 되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 견해요? 네. 전형적으로 개인적 의견이고 제가 판사라고 하면 저 긴급 체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예. 하지만 저 판사님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전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데 왜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긴급 체포했느냐.
이건 요건에 어긋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또 판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익명의 사람들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았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김광삼 변호사님도 사실은 검사 출신의 또 대표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 견해라고는 했지만 이게 일반 변호사라는 이 의견의 중량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해서 쉽게 제가 해석하면 이거 영장 기각하고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찰이 약간 조급함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초동 수사를 좀 게을리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게 언론에 밝혀지면서 경찰이 따라서 추적해서 그럼 진작에 하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뒀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판사가 판단한 문제 제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 부장검사의 이중 생활도 보도가 됐습니다. 한밤의 성추행범 무슨 얘기일까요? 부장검사의 이중생활 한밤의 성추행범. 지난 1일 오후 11시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A씨가 양정역 주변 길거리를 지나다 한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둘러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랬대요. 감싸 안으려 했다. 부적절 신체 접촉. 부적절하죠. 여성이 뿌리치자. 근데 이 뒤부터가 더 공포예요. 1km를 쫓아갔다. 여성이 인근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안까지 들어갔대요. 추근됐다. 이건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손님들이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잡고 보니 부산지검 소속의 부장검사다. 부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시민들은 그 사람이 햄버거 가게 안으로 따라와 여성에게 추근됐다라고 증언했고 A 부장검사는 술 취해 나중에 조사받겠다라고 귀걸을 했고 사건이 알려진 어제도 정상 출근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요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해당 부장검사 수사 적극 협력 중이고 부산지검서도 사실관계 확인해 그 토대로 엄정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수영 교수님 만약에 지금 이 전말들이 사실이라면 뭐 수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여성 이 추격을 당했고 추행을 당한 여성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누군가의 딸일 귀중한 따님일 텐데 햄버거 가게 안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왔다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뭐 누구를 이렇게 껴안으려고 했다라면 아마 그때 뿌리쳤을 때 이 사람이 그만뒀다면 그 여성분도 뭐 미친 사람한테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km나 따라와서 심지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인근 가게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추행을 계속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부분일 것 같고, 근데 술이 아주 만취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주사가 굉장히 이상하고 고약한 방향으로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하고 고약한 주사.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술 취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주사라는 게 이상하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상사라든가 자기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폭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무의식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술이 취한 김에 이제 막 나온 것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지금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부산이죠. 그러니까 부산지검 그 사건을 조사해야 될, 물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관할을 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부장검사가 이런,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성추행 사건들을 조사해야 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지명 기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사님이 그랬다. 그것도 부장검사님. 뭐 김수경 교수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오거돈 시장은 공약으로도 성평등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었고, 사실 뭐 추행 사건이 나기 전에도 이제 성평등에 대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사실은 어떤 공직사회에서의 성범죄를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시장,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김수경 교수 얘기했지만 그런 범죄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검찰, 그 당사자들이 사실 성범죄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테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일벌백계 해야겠죠, 당연히. 예.
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께 첫 코너로 선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주셨습니다.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현장 분석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범죄 심리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이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얼마 전에 선택되기도 하셨죠. 저희 돌직구쇼의 또 원년 멤버이기도 한 경기대학교의 이수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 공중파 KBS 여성 화장실에서 이른바 불법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KBS에서는 직원 소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채 개그맨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범죄 현장에 늘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범죄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가 화장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단서의 설명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달 27일부터 여자 화장실 선반 위에 이틀간 놓여진 보조 배터리와 이어폰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도 저희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저 보조 배터리와 함께 이어폰도 있죠. 완벽한 눈속임용. 수상이 여긴 한 PD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보조 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장비였다라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보조 배터리였는데 이게 초기에 잘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이어폰도 같이 옆에 이렇게 착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 뭐 이어폰이 있다 보니까 마치 무엇을 촬영하기 위한 장비보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뭐 기기인데 사실은 놓고 간 거 아니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고의적인 어떤 시도, 예컨대 이어폰이 있으면 좀 촬영하는 카메라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생각하니까 의심을 좀 덜 받겠다. 이런 고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어폰도 보조 배터리와 함께 이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촬영 장비라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 모양새 보고 계신데 영락 없는 그냥 일반 보조 배터리라고 하고 또 일각의 설명에 따르면 정말 보조 배터리의 기능도 한다라고 해요. 이런 제품들이 그냥 막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중고 사이트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고 거래 사이트가 사실은 굉장히 범죄와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예.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주빈이라는 친구, 그 박사방의 주인이었죠. 그 친구도 사실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기를 주로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지금 불법 촬영물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기도 결국은 거래를 하면서 사실은 그 끝에 사실은 성착취물들이 서로 유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보조 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와 이어폰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두 번째 단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인은 스스로 자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이 두 번째 단서인 셀카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단서에 대한 설명도 함께 보시죠. 촬영된 영상 속에 좀 황당한데, 자, 이 얼굴의 주인공이 해당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 당사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A씨 모습이 발견이 돼서
신원 추적 중에 지난 1일 자수했다고 하는데 이소영 교수님, 네.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찍은 거예요?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꽤 검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수를 한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이렇게 셀카를. 네, 본인이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아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 자기 얼굴을 대고 일단 먼저 촬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잘 되는구나 하고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발각이 되니까 참 내가 셀카를 찍었지. 이래서 결국은 자진 납세를 하게 된 거죠. 예. 네. 아니 상당히 좀 이게 개그맨이잖아요. 네, 뭐 개그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네. 코미디 같은. 네. 만약에 그러면 본인의 얼굴이 찍혔던 저 기록이 없었다면 과연 자수를 했을까에 대한 건 아직은 의문인 거죠. 네, 뭐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문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네. 자, 여기서 세 번째 단서로 이어질 텐데 세 번째 단서는 바로 KBS입니다. 함께 보시죠. 신고 접수된 29일 개그 콘서트의 장기 휴방을 앞뒀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예인들이 출연을 했다. 해당 일을 범죄의 시점으로 삼은 이유가 혹시 누군가의 특정 타깃을 삼았을 가능성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정 교수님, 네. 하필 그 시점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네. 장기 휴방 앞둔 날.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장기 휴방을 앞두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개그맨들이 다 이제 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출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자 연예인들도 그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 그렇죠. 아마도 그 타이밍을 노려서 지금 이렇게 기기를 놔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만들면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연예인 성착취물, 연예인 불법 촬영물 이게 이제 목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 촬영물들은 지금 이렇게 소위 비밀방에서 채팅방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사실은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집중적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촬영물들을 많이 포착할 수가 있으면 그거만큼 사실은 유용한 뭐 환전하는데 유용한 물건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타이밍을 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통상적인 이 어둠의 경로로 거래되는 범죄의 패턴상 네. 그런 측면이 보인다라는 거고 아직 이 범죄 동기와 목적 왜 그 시점을 범행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거죠. 네, 수사 중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영상물을 어디다가 올렸는지를 확인하면 아마 그 경로를 뭐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용의자의 이 셀카가 그 몰래카메라에서 발견이 돼서 더욱더 특정을 하기 쉬웠는데 문제는 KBS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공세를 했는데 용의자가 드러나자 몰카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겠다,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상당히 입장을 바꿨고요. 뭐 반성의 뜻을 이미 이제 사과 말씀과 함께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의 의도를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화장실이 사실은 KBS 그 방송사 내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떤 방송인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감독상에 화장실에 사실은 안전을 불안히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여성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공공 건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부 관리 책임을 부실하게 운영한 데도 책임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영구동이나 하더라도 이 KBS의 관리 규모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데 이 교수님, 네. 이거 좀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 입장에서 좀 알아낼 수 있는, 저게 몰카다, 이거 딱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글쎄 일단은 이제 국가기관을 믿어야 되는 게 원론인데요. 국가기관에서 아주 엄벌을 하면서 그리고는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이제 책임을 좀 져주시는 게 일단은 원론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좀 부족하니까 믿음이 좀 덜 가니까 요즘은 자구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기부터 아주 이제 고가의 기기까지 사실은 실존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빨간 셀로판지로 된 아주 간이 임시 이제 아마도 이제 불빛을 파악하는데 그 빨간 셀로판지는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셀로판지? 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카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핸드백에 넣고 다니시는 여성분들까지 굉장히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네. 참 이런 범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급해서 사실은 용변 때문에 화장실 들어왔는데 셀로판지로 다 이거 하고 정말로 이런 범죄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파남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사파남까지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삐라가 백해 무익하다는 청와대의 인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또 김영주 의원님과 이재명 부장 모시고 2사말로 라방할 테니까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정확한 팩트 그리고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